북한군 장성들은 웃었다. 1950년 9월 17일 아침 그들은 지도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미군이 인천에 왔다고? 양동 작전이다. 진짜 공격은 부산에서 올 것이다. 그들은 서울로 가는 길을 약하게 지켰다. 한강 제방에 기관총 몇 개, 병사 몇백 명,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틀렸다. 치명적으로 틀렸다. 한강 남쪽 제방에서 미군이 기다렸다. 제7보병사단 제31연대 제2대대 지중대였다. 약 190명의 병사들. 북한군은 그들을 보고 또 웃었다. 적은 숫자다. 우리 기관총이 그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기중대는 보통 부대가 아니었다. 그들은 2차 대전 베테랑들이었다. 태평양에서 일본군과 싸웠다. 필리핀에서, 오키나와에서 그들은 살아남았다. 이유가 있었다. 모든 병사가 M1 개런들을 들고 있었다. 반자동 소총이었다. 한 발씩 장전하는 볼트 액션이 아니었다. 클립에 8발이 들어갔다. 빠르게 쏠 수 있었다. 하지만 속도만이 아니었다. 정확도였다. M1은 500야드까지 정확했다. 약 457m였다. 숙련된 사수는 300m에서 사람 머리를 맞출 수 있었다. 중대 병사들은 숙련되어 있었다. 매우 뮬러 중령이 부대를 이끌었다. 프랭크 뮬러 31세, 인디아애나 출신. 그는 2차 대전에서 소위로 시작했다. 지금은 중령이었다. 그는 빠르게 올라갔다. 왜냐하면 그는 싸울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태평양에서 3년을 보냈다. 일본군 기관총 진지를 공격하는 법을 배웠다. 정면 돌격은 자살이었다. 측면 공격은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정확한 사격은 그것이 답이었다. 뮬러는 부하들을 훈련시켰다. 매일 사격 연습, 기관총 사수를 보면 쏴라. 그가 당신을 보기 전에. 그는 반복했다. 중대는 들었다. 그들은 연습했다. 200m, 300m, 400m 표적을 맞췄다. 다시 또 다시 그들의 손가락이 반가쇠를 압박하는 느낌을 기억했다. 그들의 눈이 조준선을 따라가는 법을 알았다. 그들은 준비되었다. 북한군은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관총 진지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한강 제방 위에 있었다. 좋은 위치였다. 아래를 내려다봤다. 미군이 올라오려면 열린 땅을 건너야 했다. 기관총이 그들을 쓸어버릴 것이었다. 그 간단한 계산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잊었다. 미군도 총이 있었다. 9월 17일 아침 10시 지중대가 위치를 잡았다. 한강 남쪽 제방 아래 200m. 그들은 북한군 진지를 볼 수 있었다. 20개 기관총 진지. 각각 300명의 병사, 약 25명이 기관총을 다뤘다. 뒤에 더 많은 병사들이 있었다. 소총수들, 박격포 팀들. 북한군은 자신만만했다. 그들은 움직였다. 조심하지 않았다. 왜 조심하겠는가? 미군은 200m 떨어져 있었다. 안전한 거리였다. 그들은 생각했다. 뮬러 중령이 쌍안경을 들었다. 그는 진지들을 봤다. 기관총들, 병사들, 장교들. 그들은 우리를 보고 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는 쌍안경을 내렸다. 그는 웃었다. 그들에게 보여주자. 중대에는 특별한 병사가 있었다. 1등병 제임스 톰슨, 22세, 텍사스 출신. 그는 사격 천재였다. 어렸을 때부터 사냥했다. 사슴, 새, 토끼. 그는 빗나가지 않았다. 절대. 2차 대전에서 그는 저격수가 되었다. 공식은 아니었다. 그냥 가장 잘 쏘는 사람이었다. 뮬러 중령이 그를 알았다. 톰슨, 너는 우리의 비밀 무기다. 그가 한 번 말했다. 톰슨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필요 없었다. 톰슨은 M1 개런들을 확인했다. 청소되어 있었다. 기름칠되어 있었다.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클립 8개를 가지고 있었다. 64발 충분했다. 그는 제방을 봤다. 거리를 측정했다. 200m. 그가 중얼거렸다. 쉽다. 북한군 장교가 쌍안경으로 기중대를 봤다. 그는 웃었다. 그들은 공격할 것이다. 우리 기관총이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는 쌍안경을 내렸다. 준비하라. 그가 소리쳤다. 기관총 사수들이 위치를 잡았다. 그들은 반가쇠에 손가락을 올렸다.
그들은 기다렸다. 뮬러 중령이 신호를 줬다. 중대가 움직였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들은 제방을 향해 전진했다. 북한군이 봤다. 온다. 누군가 소리쳤다. 기관총들이 준비됐다. 하지만 미군은 멈췄다. 150m에서 그들은 엎드렸다. 소총을 들었다. 북한군은 혼란스러웠다. 그들이 뭐 하는 거야? 장교가 물었다. 사격거리가 아닌데. 그것이 실수였다. 그들의 마지막 실수였다. 이제 뮬러 중령이 톰슨을 봤다. 준비됐나? 톰슨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M1을 들었다. 조준했다. 첫 번째 기관총 진지를 봤다. 사수가 보였다. 머리가 보였다. 톰슨이 숨을 들이쉬었다. 천천히 내쉬었다. 반가쇠를 압박했다. 총성이 울렸다. M12의 날카로운 소리. 200m 너머에서 기관총 사수가 뒤로 쓰러졌다. 북한군은 믿을 수 없었다. 뭐? 장교가 외쳤다. 어떻게? 하지만 톰슨은 이미 다음 표적을 찾고 있었다. 여기서 잠깐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들어본 가장 과소평가된 병사는 누구인가? 모두가 무시했지만 스스로를 증명한 사람. 댓글을 달아라. 구독하고 알림을 켜라. 이것들이 전쟁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이야기다. 이제 여기 북한군이 치명적인 실수를 깨달은 순간이 있다. 톰슨은 쏘기를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 총성, 세 번째, 네 번째. 각 총성마다 기관총 사수가 쓰러졌다. 북한군은 패닉에 빠졌다. 어디서 오는 거야? 얼마나 많은 저격수가 있는 거야? 그들은 몰랐다. 단 한 명이었다. 한 병사, 한 소총, 완벽한 사격술. 1950년 9월 15일 인천에서 역사가 바뀌었다. 메가더 장군의 대담한 상륙 작전이 성공했다. 해병대가 해안을 점령했다. 북한군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부산만 지켜봤다. 인천은 예상하지 못했다. 이제 유엔군이 서울로 가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북한군도 바보는 아니었다. 그들은 서울을 지키기로 결정했다. 한강이 자연 방어선이었다. 그들은 남쪽 제방에 진지를 구축했다. 제18사단 제2연대가 방어를 맡았다. 약 1200명의 병사들. 그들은 베테랑이 아니었다. 대부분 젊었다. 18, 25세. 하지만 그들은 훈련받았다. 소련 교관들이 가르쳤다. 기관총 사용법, 진지 구축법. 그들은 자신만만했다. 우리가 한강을 지킨다. 미군은 지나가지 못한다. 그들의 장교가 말했다. 북한군은 이불개 기관총 진지를 만들었다. 각각 소련제 맥심 기관총을 가졌다. 무거운 기관총이었다. 분당 600발을 쐈다. 유효 사거리는 1000m였다. 무서운 무기였다. 진지들은 한강 제방 위에 있었다. 높은 위치였다. 아래를 완벽히 내려다봤다. 미군이 올라오려면 열린 땅 200m를 건너야 했다. 북한군은 계산했다. 기관총이 그들을 30초 안에 쓸어버릴 것이다. 그들은 T-34 전차 3대도 가졌다. 소련이 준 것이었다. 좋은 전차였다. 76mm 포를 가졌다. 하지만 한강 제방에서는 쓸모가 제한적이었다. 지형이 좁았다. 전차가 움직이기 어려웠다. 그래서 북한군은 전차를 후방에 뒀다. 보병 지원용이었다. 주 무기는 기관총이었다. 북한군 장교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미군이 오면 우리가 쏜다. 간단하다. 그들은 미군이 포병 준비 사격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 진지를 폭격할 것이다. 그 다음 보병이 올 것이다. 우리는 기다렸다가 그들을 죽인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몰랐다. 미군 보병이 스스로 포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7보병사단은 인천 상륙 작전의 일부였다. 하지만 첫 번째 파도가 아니었다. 해병대가 먼저 갔다. 제7사단은 9월 18일에 상륙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해병대가 빠르게 전진했다. 제7사단이 서둘러 왔다. 9월 16일 그들이 인천에 도착했다. 17일 그들이 한강으로 향했다. 제31연대 제2대대가 선봉이었다. 뮬러 중령이 지휘했다. 그는 임무를 받았다. 한강 제방을 확보하라. 서울로 가는 길을 열어라. 간단한 명령이었다. 하지만 실행은 어려웠다. 북한군이 제방을 지키고 있었다. 정보에 따르면 약 1200명, 기관총 다수,
정면 공격은 손실이 클 것입니다. 정보 장교가 말했다. 뮬러 중령은 생각했다. 그는 태평양에서 배웠다. 일본군도 기관총을 많이 썼다. 미군은 많은 병사를 잃었다. 정면 돌격으로. 하지만 뮬러는 다른 방법을 알았다. 정확한 사격으로 기관총 사수를 제거한다. 진지가 침묵하면 우리가 전진한다. 그는 부하들에게 설명했다. 네, 우리는 포병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M1이 있다. M1 게런드는 미군의 표준 소총이었다. 2차 대전에서 증명되었다. 반자동 작동 방식이었다. 가스 작동식이었다. 총알이 발사되면 가스가 피스톤을 밀었다. 자동으로 다음 총알이 장전되었다. 사수는 반가소에만 당기면 됐다. 빠른 연속 사격이 가능했다. 8발 클립이 다 떨어지면 핑 소리가 났다. 유명한 소리였다. 하지만 M1의 진짜 장점은 정확도였다. 유효 사거리가 500야드였다. 약 457m. 숙련된 사수는 그 거리에서 사람을 맞출 수 있었다. 조중영 없이 기본 조준선만으로 중대 병사들은 숙련되어 있었다. 그들은 2차 대전 베테랑들이었다. 태평양에서 3, 4년을 싸웠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잘 쏘는 법을 배웠다. 뮬러는 기중대를 선택했다. 너희가 선봉이다. 제방을 향해 전진한다. 150m에서 멈춘다. 엎드린다. 기관총 사수들을 쏜다. 한 명씩 침묵시킨다. 그 다음 우리가 돌격한다. 병사들이 들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준비했다. 9월 17일 아침 9시 기중대가 출발했다. 그들은 한강을 향해 행군했다. 날씨가 좋았다. 야, 맑았다. 나 시야가 완벽했다. 자, 좋은 사격 날씨다. 톰슨이 말했다. 다른 병사들이 웃었다. 그들은 긴장했지만 준비되어 있었다. 10시 그들이 한강 제방이 보이는 위치에 도착했다. 약 400m 떨어져 있었다. 뮬러 중령이 쌍안경을 들었다. 북한군 진지들이 보였다. 7개 기관총 그가 세웠다. 각각 3~4명, 약 25명의 기관총 요원, 뒤에 보병 약 100명. 그는 쌍안경을 내렸다. 우리가 그들을 제압한다. 중대가 전투 대형으로 전개했다. 3개 소대가 횡대로 펼쳐졌다. 각 소대 약 40명, 총 120명이 전열에 섰다. 나머지는 예비였다. 뮬러는 각 소대의 표적을 배정했다. 1소대는 왼쪽 3개 진지, 2소대는 중앙 2개, 3소대는 오른쪽 2개. 모든 사수가 표적을 선택한다. 내 신호에 쏜다. 톰슨은 1소대에 있었다. 그는 가장 왼쪽 진지를 봤다. 기관총 사수가 보였다. 젊은 병사였다. 20세쯤 보였다. 톰슨은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표적만 봤다. 200m. 그가 거리를 확인했다. 바람 없음, 완벽한 조건. 북한군은 미군을 봤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이 뭐 하는 거야? 한 병사가 물었다. 공격 대형이다. 장교가 말했다. 하지만 너무 멀다. 400m. 우리 기관총 사거리다. 그들의 소총은 아니다. 그는 웃었다. 그들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린다. 미군이 전진하기 시작했다. 천천히 대형을 유지하며 300m, 250m. 북한군이 긴장했다. 준비. 장교가 명령했다. 기관총 사수들이 조준했다. 더 가까이 오기를 기다린다. 200m에서 쏜다. 하지만 미군은 200m에서 멈췄다. 정확히 200m. 그들은 엎드렸다. 소총을 들었다. 북한군은 혼란스러웠다. 왜 거기서 멈췄지? 사격하기에는 너무 멀다. 그들은 웃었다. 미친 것들. 뮬러 중령이 시계를 봤다. 10시 15분. 좋다. 그가 중얼거렸다. 그는 기중대를 봤다. 모두 준비되어 있었다. 소총이 들려 있었다. 조준하고 있었다. 발사! 그가 소리쳤다. 120발의 M1 게런드가 동시에 발사됐다. 엄청난 소리였다. 하나의 거대한 폭발처럼 들렸다. 북한군 진지의 총알이 빗발쳤다. 하지만 대부분은 빗나갔다. 200m는 쉬운 거리가 아니었다. 대부분 병사들에게. 하지만 일부는 명중했다. 톰슨의 총알이 명중했다. 첫 일제 사격 후 뮬러 중령이 결과를 봤다. 몇몇 북한군이 쓰러졌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기관총 진지들이 여전히 작동했다. 다시 그가 명령했다. 기중대가 재장전했다. M1의 장점이 여기 있었다. 빠른 재장전, 클립을 빼고 새 클립을 넣는다. 2초. 그들이 다시 쏘기 시작했다. 북한군은 이제 방역했다. 기관총들이 불을 뿜었다. 맥심 기관총의 무거운 소리. 타타타타타. 총알이 미군 위치로 날아왔다. 하지만 북한군은 조준이 어려웠다. 미군이 엎드려 있었다. 작은 표적이었다. 대부분 총알이 머리 위로 지나갔다. 몇몇이 땅에 박혔다. 흙이 튀었다. 하지만 사상자는 적었다. 뮬러는 상황을 평가했다. 거리가 문제다. 200m는 대부분 사수들에게 너무 멀다. 그는 생각했다. 우리는 더 가까이 가야 한다. 하지만 기관총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딜레마였다. 그때 그는 톰슨을 봤다. 톰슨은 계속 쏘고 있었다. 천천히, 신중하게, 각 발사 사이 3, 4초. 그는 조준하고 있었다. 뮬러는 깨달았다. 톰슨이 그들을 제압할 수 있다. 그는 톰슨에게 기어갔다. 톰슨, 네가 핵심이다. 기관총 사수들을 하나씩 제거해라. 천천히, 정확하게, 나머지는 엄호 사격을 한다. 톰슨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는 이미 2명을 맞췄다. 첫 번째 진지의 주사수, 두 번째 진지의 부사수. 그는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뮬러가 무정의를 들었다. 모든 소대 들어라. 엄호 사격 모드로 전환한다. 연속 사격. 표적은 진지 전체. 정확도보다 화력적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한다. 병사들이 이해했다. 그들은 사격 속도를 높였다. 정확히 조준하지 않았다. 그냥 진지 방향으로 쏘았다. 총알이 빗발쳤다. 북한군은 엄폐해야 했다. 머리를 들 수 없었다. 톰슨은 다른 전술을 썼다. 그는 천천히 쏘았다. 각 발사가 계산되었다. 그는 세 번째 진지를 봤다. 기관총 사수가 엄폐물 뒤에 있었다. 머리만 살짝 보였다. 톰슨은 기다렸다. 인내심이 그의 무기였다. 30초 후 사수가 고개를 들었다. 조준하려고 톰슨이 쏘았다. 사수가 뒤로 넘어갔다. 북한군 장교가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야? 그가 소리쳤다. 3명의 기관총 사수가 쓰러졌다. 정확한 사격이었다. 저격수가 있다. 한 병사가 외쳤다. 어디? 장교가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200m 바뀝니다. 장교는 믿을 수 없었다. 200m에서 저격? 불가능하다. 하지만 가능했다. 톰슨에게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사냥꾼이었다. 텍사스 농장에서 자랐다. 10세에 첫 소총을 받았다. 아버지가 가르쳤다. 천천히 숨 쉬어라. 조준선을 맞춰라. 부드럽게 당겨라. 톰슨은 배웠다. 12세에 그는 300야드에서 사슴을 맞췄다. 잎이 14m. 아버지가 놀랐다. 넌 천재다. 2차 대전에서 톰슨의 재능이 빛났다. 필리핀에서 그는 일본군 저격수와 대결했다. 일본군은 나무에 숨었다. 400m 떨어진 곳에서 톰슨은 그를 찾았다. 한 발로 제거했다. 그의 소대가 환호했다. 톰슨, 넌 우리를 구했다. 그때부터 그는 부대의 비공식 저격수였다. 한국에서 톰슨은 같은 기술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제 표적이 달랐다. 기관총 사수들이었다. 움직이는 표적이었다. 더 어려웠다. 하지만 톰슨은 적응했다. 그는 그들의 패턴을 연구했다. 기관총 사수는 3, 4초마다 고개를 들었다. 조준을 확인하려고. 그 순간이 기회였다. 톰슨은 기다렸다. 그리고 쏘았다. 10시 25분. 톰슨이 네 번째 사수를 제거했다. 이제 이불 개 진지 중 4개가 침묵했다. 북한군의 화력이 절반으로 줄었다. 뮬러 중령이 봤다. 효과가 있다. 그가 외쳤다. 계속해라. 중대의 사기가 올랐다. 그들은 더 열심히 쏘았다. 엄호 사격이 강해졌다. 북한군은 혼란에 빠졌다. 장교가 무정의를 들었다. 지원이 필요하다. 적의 저격수가 우리 사수들을 죽이고 있다. 연대 본부가 응답했다. T-34를 보낸다. 10분 기다려라. 장교가 안도했다. 전차가 온다. 우리가 버틴다. 하지만 10분은 긴 시간이었다. 톰슨에게는
그는 다섯 번째 진지를 봤다. 이 진지는 조심스러웠다. 사수가 머리를 들지 않았다. 엄폐물 뒤에 완전히 숨었다. 톰슨은 생각했다. 어떻게 맞추지? 그는 진지를 연구했다. 엄폐물은 흙더미였다. 약 1m 높이 기관총이 그 위에 있었다. 사수는 뒤에, 톰슨은 영리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기관총 자체를 쏘기로 했다. 총신을 맞추면 기관총이 손상될 것이다. 사용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는 조준했다. 기관총 총신, 얇은 표적이었다. 약 3cm, 직경순 200m에서 거의 불가능한 사격이었다. 하지만 톰슨은 시도했다. 그는 숨을 참았다. 완전히 정지했다. 그의 손가락이 방가쇠를 압박했다. 부드럽게, 천천히 총이 발사됐다. 총알이 날아갔다. 200m를 2초 만에. 그리고 명중했다. 기관총 총신에 딸깍 소리가 났다. 총신이 구부러졌다. 기관총이 작동 불능이 되었다. 북한군 사수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뭐야? 그는 기관총을 확인했다. 총신이 손상되어 있었다. 이럴 수가! 그 순간 톰슨이 다시 쏘았다. 사수가 쓰러졌다. 다섯 번째 사수 제거. 뮬러 중령이 쌍안경으로 봤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톰슨이 기관총을 맞췄다. 그가 외쳤다. 믿을 수 없다. 옆에 부관이 말했다. 저는 봤습니다. 그가 총신을 쏜걸요. 뮬러가 웃었다.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기계다. 이제 7개 진지 중 5개가 침묵했다. 남은 것은 2개. 북한군의 방어가 무너지고 있었다. 장교가 다시 무정의를 들었다. 전차는 어디 있나? 5분 더. 본부가 응답했다. 장교가 땀을 흘렸다. 우리는 5분을 못 버틴다. 6번째 진지에 사수는 겁에 질렸다. 그는 5명의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봤다. 모두 머리나 가슴에 맞았다. 정확한 사격이었다. 나는 죽고 싶지 않다. 그가 중얼거렸다. 그는 기관총을 버리고 도망치려고 했다. 하지만 장교가 권총을 겨눴다. 내 위치를 지켜라. 도망치면 내가 쏜다. 사수는 울면서 다시 앉았다. 톰슨은 6번째 진지를 봤다. 사수가 울고 있는 것이 보였다. 젊은 병사였다. 아마 18세. 톰슨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인간적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전쟁이었다. 그가 나를 쏘려고 한다. 나는 먼저 쏜다. 그는 조준했다. 쏘았다. 6번째 사수 제거. 이제 하나만 남았다. 7번째 진지. 가장 오른쪽. 이 사수는 베테랑이었다. 나이가 더 많았다. 30대. 그는 2년 동안 북한군에서 싸웠다. 그는 영리했다. 톰슨의 전술을 알아챘다. 저격수가 있다. 나는 머리를 들지 않는다. 그는 엄폐물 뒤에 완전히 숨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다. 그는 혼자였다. 다른 사수들이 모두 쓰러졌다. 그는 10개 진지를 혼자 방어해야 했다. 불가능했다. 그는 한 번에 한 방향만 쏠 수 있었다. 미군은 120명이었다. 그들은 세 방향에서 왔다. 그는 포위되었다. 10시 30분 T-34 전차 3대가 나타났다. 북한군 장교가 안도했다. 전차다. 이제 우리가 이긴다. 전차들이 제방을 향해 움직였다. 느렸다. 지형이 좁고 울퉁불퉁했다. 하지만 그들이 오고 있었다. 76mm 포를 가진 뮬러 중령이 전차들을 봤다. 그는 긴장했다. 기중대는 대전차 무기가 충분하지 않았다. 바주카가 몇 개 있었다. 하지만 T-34는 강했다. 우리는 지금 움직여야 한다. 그가 결정했다. 전차가 오기 전에 그는 무정의를 들었다. 모든 소대 들어라. 돌격 준비. 톰슨, 마지막 기관총을 침묵시켜라. 그 다음 우리가 돌진한다. 톰슨은 압박을 느꼈다. 마지막 사수, 가장 어려운 표적. 그는 진지를 봤다. 사수가 완전히 숨어 있었다. 어떻게 맞추지? 그는 생각했다. 그때 그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기관총 위치를 바꾸게 만든다. 그는 엄폐물의 왼쪽 끝을 쏘았다. 총알이 흙을 튀겼다. 사수가 놀라서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그 순간 그의 어깨가 보였다. 톰슨이 쏘았다. 명중. 마지막 사수 제거. 이제다. 뮬러가 소리쳤다. 돌격.
중대가 일어났다. 120명의 병사가 동시에 그들은 소리쳤다. 미군의 전통적 함성. 그들은 달렸다. 제방을 향해 200m 거리 전력 질주. M1 개런들을 들고 준비되어 있었다. 북한군은 패닉에 빠졌다. 모든 기관총 사수가 죽었다. 누가 막을 것인가? 일반 보병들이 소총을 들었다. 그들도 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훈련이 덜 되어 있었다. 조준이 나빴다. 대부분 총알이 빗나갔다. 몇몇 미군이 맞았다. 쓰러졌다. 하지만 대부분은 계속 달렸다. 150m 뮬러 중령이 앞에서 달렸다. 그는 31세였지만 빨랐다. 네, 따라와라. 그가 소리쳤다. 병사들이 따라갔다. 그들은 그를 신뢰했다. 그는 그들을 태평양에서 살아남게 했다. 여기서도 그럴 것이다. 100m. 북한군 장교가 무정의로 소리쳤다. 전차, 지금 당장 미군이 온다. T-34들이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200m 떨어져 있었다. 시간이 부족했다. 50m. 미군이 수류탄을 던지기 시작했다. 파인애플 모양의 MK2 수류탄. 그들은 던지는 법을 알았다. 정확하게. 수류탄들이 북한군 참회에 떨어졌다. 폭발, 흙과 연기, 비명. 북한군 라인이 무너졌다. 25m, 이제 가까웠다. 북한군이 총검을 고정했다. 그들도 근접전을 준비했다. 장교가 칼을 들었다. 싸워라, 그가 소리쳤다. 일부 병사들이 용감하게 맞섰다. 다른 이들은 도망쳤다. 중대가 제방에 도착했다. 그들은 참호로 뛰어들었다. 근접전이 시작됐다. 총검, 소총 개머리판, 주먹, 혼란스러웠다. 폭력적이었다. 하지만 미군이 더 강했다. 그들은 더 잘 훈련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겼다. 톰스는 참회서 북한군 병사와 마주쳤다. 젊은 병사, 겁에 질린 눈. 그는 소총을 들었지만 쏘지 못했다. 떨고 있었다. 톰스는 그를 쏠 수 있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무기를 버려라. 그가 한국어로 말했다. 병사가 소총을 떨어뜨렸다. 손을 들었다. 톰슨이 그를 뒤로 보냈다. 가라, 포로 집결지로. 하지만 모든 북한군이 항복하지 않았다. 일부는 끝까지 싸웠다. 베테랑 장교가 그랬다. 그는 권총을 들고 있었다. 토카레프 TT-33 소련제 권총. 그는 3명의 미군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나는 항복하지 않는다. 그가 소리쳤다. 그는 권총을 들었다. 미군 병사들이 쏘았다. 그가 쓰러졌다. 용감했지만 어리석었다. 5분 후 전투가 끝났다. 제방이 확보되었다. 북한군 방어가 무너졌다. 중대가 승리했다. 그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길지 않았다. 뮬러 중령이 소리쳤다. 전차가 온다. 방어 위치. T-34 세대가 도착했다. 그들은 제방 아래 100m에 있었다. 포탑이 돌았다. 76mm 포가 기중대를 조준했다. 위험한 순간이었다. 뮬러는 빠르게 생각했다. 그는 바주카 팀을 불렀다. 3개 팀, 각자 전차 하나씩 측면을 노려라. 바주카는 미군의 대전차 무기였다. 정식 이름은 엠나에윤, 어깨에 매는 발사관이었다. 236인치 로켓을 쐈다. 유효 사거리는 200야드, 약 183m. 전차 장갑을 뚫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면 장갑은 어려웠다. 측면이나 후면이 약했다. 첫 번째 바주카 팀이 위치를 잡았다. 사수와 장전수. 그들은 가장 왼쪽 T-34를 봤다. 전차가 천천히 움직였다. 측면이 노출되었다. 지금 사수가 외쳤다. 장전수가 로켓을 장전했다. 사수가 조준했다. 발사했다. 로켓이 날아갔다. 연기 꼬리를 남기며 2초 후 명중. T-34의 측면 장갑 폭발. 하지만 전차는 멈추지 않았다. 장갑이 너무 두꺼웠다. 다시 사수가 소리쳤다. 장전수가 2번째 로켓을 장전했다. 이번에는 더 낮게 조준했다. 궤도를 발사, 명중. 궤도가 끊어졌다. 전차가 멈췄다. 움직일 수 없었다. 하지만 포는 여전히 작동했다. T-34가 쏘았다. 76mm 포탄이 제방에 떨어졌다. 폭발, 2명의 미군이 부상을 입었다. 뮬러가 소리쳤다. 저 전차를 침묵시켜라. 톰슨이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는 전차를 봤다. 해치가 열려 있었다.
전차장이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시야를 확보하려고 톰슨은 M1을 들었다. 그는 조준했다. 전차장의 머리를 100m. 쉬운 사격이었다. 그는 쏘았다. 전차장이 쓰러졌다. 해치 안으로 전차가 침묵했다. 승무원들이 겁에 질렸다. 지휘관이 죽었다. 그들은 싸울 의지를 잃었다. 두 번째 T-34가 더 공격적이었다. 그것은 제방을 향해 돌진했다. 빠르게 위협적이었다. 두 번째 바주카 팀이 준비했다. 하지만 전차가 너무 빨랐다. 조준하기 어려웠다. 기다려라. 사수가 말했다. 더 가까이 오게 해라. 50m, 40m, 30m. 너무 가까웠다. 전차가 제방을 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또는 절대. 사수가 발사했다. 로켓이 전차 정면을 맞췄다. 폭발. 하지만 정면 장갑은 너무 두꺼웠다. 로켓이 튕겨나갔다. 안 돼? 사수가 외쳤다. T-34가 제방 위로 올라왔다. 이제 미군과 같은 높이였다. 위험했다. 전차가 기관총을 쏘기 시작했다. 동축 기관총 7.66mm. 병사들이 엄폐했다. 뮬러가 생각했다. 어떻게 저걸 막지? 그때 용감한 병사가 나섰다. 1등병 마이클 브라운, 23세, 뉴욕 출신. 그는 수류탄 다발을 가지고 있었다. 6개의 MK2 수류탄을 철사로 묶은 것, 즉석 대전차 무기였다. 위험했다. 가까이 가야 했다. 하지만 효과적이었다. 브라운이 달렸다. 전차를 향해. 기관총이 그를 향해 쏘았다. 총알이 그의 옆을 스쳤다. 하나가 그의 팔을 긁었다. 그는 비틀거렸지만 계속 달렸다. 10m, 5m. 그는 수류탄 다발을 던졌다. 전차 궤도 아래로. 정확했다. 그는 몸을 던졌다. 엄폐물 뒤로. 2초 후 폭발. 6개 수류탄이 동시에. 엄청난 폭발. 궤도가 완전히 파괴됐다. 전차가 멈췄다. 움직일 수 없었다. 승무원들이 해치를 열고 탈출했다. 손을 들고 항복했다. 세 번째 T-34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다. 두 대가 무력화되었다. 운전수가 겁에 질렸다. 그는 후진하기 시작했다. 도망쳤다. 세 번째 바주카 팀이 쏘려고 했다. 하지만 뮬러가 막았다. 놔둬라. 도망가게 해라. 그가 다른 북한군에게 말할 것이다. 미군이 얼마나 강한지. 전차 전투가 끝났다. 중대가 다시 승리했다. 제방이 완전히 확보되었다. 서울로 가는 길이 열렸다. 병사들이 환호했다. 우리가 해냈다. 서울로 간다. 뮬러 중령이 전장을 봤다. 두 대의 T-34가 멈춰 있었다. 하나는 궤도가 끊어졌다. 다른 하나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7개의 기관총 진지가 침묵했다. 북한군 시체들이 참회 있었다. 약 80명이 죽었다. 120명이 항복했다. 나머지는 도망쳤다. 중대 손실은 적었다. 5명 사망, 12명 부상, 돌격 중 대부분. 하지만 톰슨의 사격 덕분에 손실이 적었다. 만약 기관총들이 작동했다면 손실은 10배였을 것이다. 50명 이상. 뮬러는 그것을 알았다. 톰슨, 그가 불렀다. 톰슨이 왔다. 그는 여전히 M1을 들고 있었다. 뮬러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네가 우리를 구했다. 네 사격이 차이를 만들었다. 7명의 기관총 사수, 1명의 전차장, 200m에서 믿을 수 없다. 톰슨은 고개를 끄덕였다.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을 멈추고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본 군사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역전은 무엇인가? 댓글로 공유해라. 아직 하지 않았다면 지금 구독해라.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크기로 부대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보여줄 것이다.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뮬러는 무정의를 들었다. 연대 본부에 보고했다. 제2대대 기중대 한강 제방 확보, 적 손실 약 200명, 아군 손실 경미, 서울 접근로 개방, 징역 가능. 본부가 응답했다. 잘했다 뮬러. 위치를 유지해라. 나머지 부대가 따라갈 것이다. 뮬러 중령은 제방 위에 섰다. 그는 전장을 내려다봤다. 한강이 앞에 흘렀다. 뒤에는 서울이 있었다. 20km. 우리가 문을 열었다. 그가 중얼거렸다. 그는 옳았다. 중대의 승리가 모든 것을 바꾸었다. 30분 후 제31연대 나머지 부대가 도착했다. 제1대대, 제3대대 약 2,000명의 병사들.
그들은 제방을 건넜다. 저항이 없었다. 중대가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뮬러가 연대장을 만났다. 대령 리처드 스티븐스. 잘했다. 뮬러. 대령이 말했다. 너희가 불가능을 해냈다. 하지만 승리는 개인적 비용을 치렀다. 브라운 1등병은 수류탄을 던질 때 부상을 입었다. 팔에 총알. 심하지는 않았지만 아팠다. 의무병이 치료했다. 너는 영웅이다. 의무병이 말했다. 브라운이 웃었다. 나는 그냥 일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그의 용기가 T-34를 막았다. 톰슨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M1을 청소했다. 총신, 놀이소에 방가수에 모두 완벽해야 했다. 다른 병사가 왔다는 톰슨 너는 전설이다. 8명을 200m에서 맞췄다. 톰슨이 고개를 저었다. 여주술명이다. 전차장까지 8명. 그는 정확했다. 항상 북한군에게 영향은 즉각적이었다. 제18사단 본부가 보고를 받았다. 제2연대가 무너졌다. 한강 제방 상실. 미군이 서울로 가는 길에 있다. 사단장이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우리는 라시굴계 기관총 진지가 있었다. 생존자가 설명했다. 미군 저격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모든 사수를 죽였습니다. 200m에서. 사단장은 믿을 수 없었다. 나 200m에서 저격, 조중용도 없이. 내 장군님 일반 소총으로 M1 게런드라고 합니다. 사단장은 침묵했다. 그는 깨달았다. 북한군이 미군을 과소평가했다. 그들은 미군 보병이 약하다고 생각했다. 기관총 없이는 위협이 아니라고. 하지만 틀렸다. 미군 한 명 한 명이 정밀사수였다. 이 깨달음이 북한군 전술을 바꿨다. 그날 저녁 북한군 사령부가 명령을 내렸다. 모든 부대에 미군 보병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들의 소총은 500m까지 정확하다. 기관총 진지는 엄폐물을 강화해라. 사수는 머리를 들지 마라. 새로운 전술이었다. 한강 전투가 가르친 것이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미군 징역은 멈출 수 없었다. 9월 18일 제7보병사단이 한강을 완전히 건넜다. 제1해병사단이 서쪽에서 왔다. 제1기병사단이 동쪽에서 왔다. 서울이 포위되었다. 북한군은 선택해야 했다. 싸우거나 후퇴하거나. 그들은 후퇴를 선택했다. 9월 20일 북한군이 서울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조직적이지 않았다. 패닉이었다. 그들은 장비를 버렸다. 전차, 트럭, 대포. 그냥 도망쳤다. 북쪽으로, 안전한 곳으로. 9월 28일 유엔군이 서울에 입성했다. 메가더 장군이 시청 앞에 섰다. 그는 한국 국기를 개양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울었다. 서울이 돌아왔다. 3개월 만이었다. 북한군이 6월 28일에 점령했다. 이제 해방되었다. 제7보 병사단은 연계를 받았다. 특히 제31연대 제2대대 뮬러 중령은 은성 무공훈장을 받았다. 탁월한 리더십과 전술적 혁신으로 그는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훈장을 부하들과 공유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톰슨 1등병은 동성 무공훈장을 받았다. 비범한 사격 기술과 용기로 그는 처음으로 공식 인정을 받았다. 그는 더 이상 비공식 저격수가 아니었다. 이제 영웅이었다.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조용했다. 여전히 겸손했다. 브라운 1등병은 동성 무공훈장을 받았다. 대전차 행동에서의 용기로 그의 팔은 회복되었다. 그는 부대로 돌아왔다. 병사들이 그를 환영했다. 전차 킬러. 그들이 외쳤다. 브라운이 웃었다. 그는 새로운 별명을 좋아했다. 중대는 전설이 되었다. 제7보병사단 내에서 그 다음 제8군 전체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퍼졌다. 기중대가 한강을 열었다. 190명이 1200명을 물리쳤다. 한 명의 저격수가 7개 기관총을 침묵시켰다. 병사들이 믿을 수 없어 했다. 진짜야, 진짜다. 나는 거기 있었다. 이야기는 적에게도 도달했다. 북한군 병사들이 기중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귀신 중대다. 그들의 저격수는 투명하다. 200m에서 쏜다. 과장되었다. 하지만 효과가 있었다. 심리전이었다. 북한군 사기가 떨어졌다. 전투는 전술을 바꿨다. 미군 사령부가 배웠다. 보병 사격이 기관총을 제압할 수 있다. 정확한 사격으로
포병 준비 사격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교리가 개발되었다. 정밀 보병 사격 전술, 뮬러의 방법이 표준이 되었다. M1 게런드의 가치가 다시 증명되었다. 2차 대전에서 이미 전설이었다. 한국에서 다시 빛났다. 최고의 전투 소총. 군사 분석가들이 말했다. 반자동, 정확, 신뢰할 수 있는 병사들이 사랑했다. 그것이 그들의 생명을 구했다. 톰슨의 업적은 특별히 연구되었다. 사격 교관들이 분석했다. 어떻게 그가 200m에서 8번 명중시켰나. 그들은 그의 기술을 연구했다. 호흡 조절, 반가소의 압박, 자세. 그들은 배웠다. 그리고 가르쳤다. 새로운 저격수들에게 한국전쟁이 계속되면서 기중대는 더 많은 전투를 치렀다. 그들은 북쪽으로 진격했다. 원산, 흥남, 장진호, 항상 선봉에 항상 위험한 임무. 왜? 그들이 최고였기 때문이다. 사령부가 알았다. 어려운 임무가 있으면 기중대를 보내라. 1950년 11월 중국군이 개입했다. 엄청난 숫자였다. 30만 명. 유엔군은 후퇴해야 했다. 중대도. 하지만 그들은 질서정연하게 후퇴했다. 방어하며 후퇴, 중국군에게 손실을 입히며 톰슨은 다시 빛났다. 중국군 장교들을 저격했다. 혼란을 만들었다. 장진호 전투가 가장 힘들었다.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 혹독한 추위, 영하 30도, 중국군 12만 명이 포위했다. 미군 3만 명이 싸웠다. 중대도 거기 있었다. 그들은 17일을 버텼다. 그리고 탈출했다. 포위를 뚫었다우 영웅적 철수였다. 뮬러 중령은 장진호에서 부상을 입었다. 중국군 박격포 파편, 다리에. 그는 미국으로 후송되었다. 전쟁이 그에게 끝났다. 하지만 그의 유산은 계속되었다. 한강 전술, 정밀 사격, 용기 있는 리더십. 그것들이 남았다. 톰슨은 전쟁 내내 싸웠다. 1953년까지, 휴전까지 그는 더 많은 훈장을 받았다. 은성 무공 훈장, 청동성 무공 훈장 2개, 자주색 심장 훈장. 그는 9번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항상 돌아왔다. 내 자리는 여기다. 그가 말했다. 전쟁 후 톰슨은 텍사스로 돌아갔다. 그는 농장으로 돌아갔다. 조용한 삶을 살았다. 그는 전쟁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다. 그냥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알았다. 그는 영웅이었다. 1975년 육군이 톰슨을 초대했다. 포트 베닝 보병학교로 저격수 과정 개설식. 그들은 그를 명예 손님으로 초대했다. 당신이 길을 보여줬습니다. 교관들이 말했다. 톰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짧은 연설을 했다. 사격은 기술이다. 하지만 용기는 마음에서 온다. 둘 다 필요하다. 뮬러 중령은 대령으로 승진했다. 그는 여러 부대를 지휘했다. 1960년에 은퇴했다. 준장 진급 직전이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병사들과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다. 계급이 아니라. 그는 인디애나로 돌아갔다. 평화롭게 살았다. 브라운은 한국에서 3년을 더 복무했다. 그는 하사관이 되었다. 우수한 리더였다. 1955년에 제대했다. 그는 뉴욕 경찰이 되었다. 좋은 경찰이었다. 용감하고 공정했다. 한국이 나를 가르쳤다. 그가 말했다. 용기와 의무를. 중대는 한국전쟁 후에도 존재했다. 제31년대 제2대대 기중대. 그들은 베트남에 갔다. 이라크에 갔다. 아프가니스탄에 갔다. 항상 명예롭게 싸웠다. 한강의 유산을 이어갔다. 한강 전투가 한국전쟁을 바꿨다.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9월 17일 이전에 북한군은 자신만만했다. 그들은 부산 교두보를 포위했다고 생각했다. 조금만 더 밀면 미군이 바다에 빠진다. 하지만 인천 상륙과 한강 돌파가 모든 것을 뒤집었다. 전략적 영향은 엄청났다. 서울 탈환은 상징적이었다. 한국의 수도, 북한이 점령했던 이제 해방되었다. 이승만 정부가 돌아왔다. 정당성이 회복되었다. 국제사회가 인정했다. 대한민국이 승리하고 있다. 하지만 군사적 영향이 더 중요했다. 서울 해방으로 북한군 보급선이 끊어졌다. 그들의 주력군은 남쪽에 있었다. 부산 주변에.
그들은 서울을 통해 보급을 받았다. 이제 그 길이 막혔다. 그들은 고립되었다. 굶주리기 시작했다. 탄약이 떨어졌다. 유엔군이 이것을 이용했다. 제8군이 부산에서 방역했다. 9월 23일 이 북한군은 저항할 수 없었다. 보급이 없었다. 사기가 무너졌다. 그들은 후퇴했다. 빠르게, 무질서하게 패주였다. 10월 1일 유엔군이 38선을 넘었다. 북쪽으로 진격했다. 북한 영토로 역할이 바뀌었다. 이제 북한군이 방어했다. 유엔군이 공격했다. 모든 것이 한강에서 시작되었다. 기중대의 승리가 도미노 효과를 만들었다. 전술적 변화도 중요했다. 한강 전투 이전에 미군 교리는 화력 우위에 의존했다. 포병 준비 사격, 공중 폭격, 그 다음 보병 징역, 적을 폭탄으로 제압한다.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느렸다. 그리고 비쌌다. 한강이 다른 방법을 보여줬다. 정밀 보병 사격으로 적 기관총을 제압한다. 포병 없이 빠르다. 유연하다. 보병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이 새로운 교리가 되었다. 보병 중심 전술. 미군은 이것을 제도화했다. 사격 훈련이 강화되었다. 모든 병사가 300m에서 정확해야 했다. 표적 사격이 기본이 되었다. 모든 병사는 저격수다. 새로운 모토였다. 과장이었다. 하지만 목표였다. M1 게런드가 다시 주목받았다. 1950년대에 일부 군 지도자들이 새 소총을 원했다. 완전 자동, 더 많은 화력. 하지만 한강이 그들을 멈추게 했다. M1의 정확도를 잃을 수 없다. 보병 장교들이 주장했다. 그래서 MEC4가 개발되었다. 반자동과 자동 모드, M1의 정확도를 유지하며 적도 배웠다. 북한군과 중국군이 전술을 바꿨다. 그들은 기관총 진지를 더 잘 엄폐했다. 사수가 노출되지 않게 깊은 참호, 두꺼운 엄폐물, 미군 저격수를 막는다. 그들의 새 교리였다. 그들은 야간 전술을 더 많이 사용했다. 어둠에서 공격, 미군이 쏘기 어렵게. 이것이 효과가 있었다. 특히 중국군이 그들은 야간 전투의 달인이었다. 하지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다. 미군도 적응했다. 조명탄, 야간 투시경, 그들은 어둠을 이겼다. 한강 전투의 심리적 영향도 컸다. 유엔군 사기가 치솟았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병사들이 믿었다. 부산에서 그들은 방어만 했다. 밀리고 있었다. 사기가 낮았다. 하지만 인천과 한강이 모든 것을 바꿨다. 우리가 방역한다. 우리가 이긴다. 북한군 사기는 무너졌다. 미군이 너무 강하다. 병사들이 속삭였다. 그들의 소총이 우리 기관총보다 낫다. 과장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믿었다. 믿음이 현실을 만든다. 전쟁에서 사기가 낮으면 패배한다. 한강 전투는 또한 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싸웠다. 한강에서 한국군 부대들이 미군을 지원했다. 측면을 보호했다. 보급을 도왔다. 그 협력이 승리를 만들었다. 이것이 한미동맹의 기초가 되었다. 전투 후 한국군이 배웠다. 그들은 미군 전술을 연구했다. 정밀 사격, 용기 있는 리더십. 그들은 채택했다. 백골부대, 맹호부대가 이 전술을 사용했다. 효과적이었다. 한국군이 더 강해졌다. 뮬러, 톰슨, 브라운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그들은 책에 등장했다. 군사교재, 한강의 영웅들. 그들의 사진이 보병학교에 걸렸다. 신병들이 봤다. 저렇게 되고 싶다. 영감이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은 겸손했다. 그들은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그들이 말했다. 이 겸손이 그들을 더 존경받게 만들었다. 진정한 용기는 조용하다. 자랑하지 않는다. 오늘날 한강 전투는 연구된다. 군사 역사가들이 분석한다. 전술적 혁신의 예. 그들이 쓴다. 보병학교에서 가르친다. 생도들이 배운다. 정밀함이 화력을 이긴다. 교훈이다. 한국에서 전투는 기억된다. 한강 근처에 기념비가 있다. 1950년 9월 17일 제7보병사단 제31연대 제2대대가 여기서 한강 제방을 확보했다. 서울 해방의 길을 열었다. 한국인들이 방문한다. 꽃을 놓는다. 감사합니다. 그들이 속삭인다. 미국에서 기중대는 명예를 받는다.
제7보 병사단 박물관에 전시가 있다. 뮬러의 훈장, 톰슨의 M1 게런드, 브라운의 수류탄 파편, 한강의 영웅들. 제목이다. 제향군인들이 방문한다. 그들은 기억한다. 전투의 유산은 살아있다. 정밀 보병 전술, 용기 있는 리더십, 동맹의 힘. 이것들이 오늘날도 관련 있다. 미군이 여전히 이 원칙들을 따른다. 한강에서 배운 것들을 2010년 육군이 60주년을 기념했다. 한강 전투. 그들은 생존자들을 초대했다. 톰슨이 왔다. 88세였다. 여전히 강했다. 그는 짧은 연설을 했다. 우리는 임무를 수행했다. 그게 전부다. 하지만 그 임무가 역사를 바꿨다. 자랑스럽다이 우리 모두가 청중이 기립박수를 쳤다. 군인들, 제향군인들, 민간인들 모두가 일어났다. 톰슨은 눈물을 흘렸다. 처음으로. 그는 항상 강했다. 하지만 이 순간에 감정이 넘쳤다. 감사합니다. 그가 속삭였다. 한강 전투는 과소평가의 위험을 가르친다. 북한군이 기중대를 과소평가했다. 적은 숫자, 약한 화력. 그들이 생각했다. 하지만 틀렸다. 중대는 작았다. 하지만 치명적이었다. 훈련, 기술, 용기. 이것들이 숫자를 이겼다. 이 교훈은 영원하다. 전쟁에서, 삶에서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라. 약해 보이는 것을, 내면의 힘을 모른다. 이 중대가 증명했다. 한강에서 1950년 9월 17일. 그 교훈은 75년 후에도 여전히 진실이다. 한국전쟁은 1953년에 끝났다. 휴전협정으로 38선 근처, 시작한 곳과 비슷한 곳.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었다. 대한민국이 살아남았다. 자유를 지켰다. 유엔군이 도왔다. 수만 명이 희생했다. 그 희생자들 중에 기중대 병사들도 있었다. 한강에서 5명이 죽었다. 나중 전투에서 더 많이. 그들은 잊혀지지 않는다. 그들의 이름이 기념비에 새겨져 있다. 워싱턴 DC에, 서울에, 부산에 자유를 위해 싸웠다. 비문이다. 진실이다. 오늘 우리가 기억한다. 뮬러 중령, 톰슨 1등병, 브라운 1등병, 기중대 모든 병사들. 그들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200m에서 M1 게런드로, 용기로 그들이 한강을 열었다. 서울을 해방시켰다. 한국을 구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영감을 준다. 75년 후에도 젊은 병사들이 듣는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그들이 생각한다. 그들이 될 수 있다. 훈련, 규율, 용기로 중대의 유산이 계속된다. 한강은 여전히 흐른다. 서울을 지나. 하지만 강은 기억한다. 1950년 9월 17일을 190명의 병사들이 불가능을 이룬 날을, 역사를 바꾼 날을, 그날이 잊혀지지 않는다. 결코.